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역전다방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MC노 노기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방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근황을 여쭤보기보다 지금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네. 근황이 어떤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최정예 요원인 우리 방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역전다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군요. 다방면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네. 이제 식민지 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요. 그 개관 준비를 위해서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식민지 역사 박물관. 네. 대한민국에 이런 형태의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담는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식민지 역사 박물관 이제 개관일 네. 이런 게 좀 날짜가 나왔습니까? 5월 말 정도를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 5월 내에 개관을 한다. 네,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네네. 네. 자꾸 이렇게 네. 저희가 다짐은 하고 있지만 이러다가 혹시 늦어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럼 식민지 역사 박물관 외에 연구소의 뭐 다른 어떤 소식, 누구랑 누가 연애를 하고 있다든가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몰래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어떤 따끈따끈한 뉴스 이런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 작가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를 리가 없는 게요. 연구소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를 할 만큼 네, 젊지가 않군요.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업무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인간관계. 인간적으로는 되게 잘.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안에 연애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꼽힐 때 진정한 어떤 인간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사랑이 꼽히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 팀장님도 네. 올해는 좋은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왜 갑자기 돼지 소리 같은 걸 내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 우리 역전다방 3.1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 3.1혁명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탄생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네. 정부가 쓰여지면서 헌법, 임시헌법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헌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역시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방 팀장님? 물론이죠. 네. 방 팀장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럼 언제부터 준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3.1혁명 단계 이미 그 다음 목표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 작가님? 네, 3.1혁명 그 초기 그때 당시에 첫 그 신문, 조선 독립신문 같은데 벌써 보도가 다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3.1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혁명의 어떤 동력으로 그 에너지로 이제 임시정부로 옮겨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 3.1혁명의 초반부터 그 태동기에서부터 이미 임시정부를 계획하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제 1919년 3월 3일에 나온 조선 독립신문 2호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임시정부 조직설, 며칠 안에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조직하며 임시대통령을 선거한다더라. 안심 또 안심하라.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네. 근데 조선 독립신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읽을 때 좀 느낀 건데
카더라가 많네요. 그렇죠. 예전 신문들이 근데 네. 이 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매일신보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더라라는 그런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의미가 있죠. 언론 보도의 기본을 우리가 확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고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하고 오는데 이때는 안 그랬나 봐요. 그냥 뭐 카더라. 에? 아니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소식이 있다더라. 아,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식의 어미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1919년 3월 4일 바로 다음 날. 예, 조선 독립신문 3호에는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우리 방 팀장님. 13도 대표자를 선정하여 3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에서 조선 독립인 대회를 개최할 것이므로 신성한 형제 자매는 일제히 집결하라. 이제 이게 방법이죠. 네. 예, 임시정부를 어떻게 세워라라고 하는 그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게 좀 지하에서 네. 암암리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좀 활동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이제 거예요. 3.1 혁명 단계에 벌써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기대를 가져라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독립신문이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임시정부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주도적으로 한 단체가 있어가지고 막 네.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네, 그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막 준비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개 정도의 정부가 곳곳에 이제 나오는 거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상해임종, 그다음에 네. 대한국민의회. 이건 연해주 쪽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한민국 정부, 한성 정부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좀 확실하게 활동을 하는. 그렇죠. 이게 그 준비한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세력들로 이제 사람 이름을 좀 적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4개 정도는 정부 구성안이 나와요. 정부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누구, 뭐 국무총리는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부가 한 4개 정도.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 세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2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랑 대한국민의회. 둘 다 국내 외에 있는. 그렇죠. 국외에 외에. 있죠.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을 할 적에 어떤 활동이 가능한 것은 국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망명 정부의 형태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국내에 있었던 나머지 이제 2개 정도가 실체가 있고 나머지 4개는 그러면 일종의 어떤 페이퍼 가버먼트, 페이퍼 컴퍼니 같은 네. 페이퍼 가버먼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단 정부라고. 전단 정도. 네, 전단 정부라고. 확실하네요. 여기서 이제 조선독립신문의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국민대회라는 걸 개최한다고 국민대회. 선언을 했고 예. 그다음에 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임시 대통령을 뽑는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왕정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네요. 네. 예, 입헌공화국을 세우겠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선거를 통해서 뽑겠다라고 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민주공화국 정부, 민주공화제에 대한 그런 공유가 아주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 독립신문의 짧은 한 줄에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네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3호 내용에서 보시면 13도 대표자를 선정해서 지역 대표를 뽑겠다는 거예요. 예, 13도니까 지역 대표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날짜까지 박았죠. 네. 3월 6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에서 조선인 독립인 대회를 개최하겠다.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거 원천 봉쇄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네. 네. 완전 이게 날짜까지 나오고 시간까지 다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조선 독립인 대회라는 어떤 대회의 형식 그리고 그 대회에 누가 모이는 거냐면 13도 대표자가 모인다. 이런 형식들이 이제 딱 그 선언이 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조선 독립신문이 딱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한성 정부를 구성하거나 신한민국 정부를 구성할 때 구성되는 모습들이 다 이걸 표방하고 있어요. 13개 대표자를 뽑았다. 그다음에 국민 대회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어떤 조직 과정을 거친 건가요? 네, 이제 1919년 3월 달에 이제 3.1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운형이가
여운형 선생이 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올리는 말을 잘 안 써가지고 순식간에 그게 나와버렸어요. 여운형 선생이 그 연해주 쪽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막 만나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우리가 독립운동 크게 하자. 그러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더 뭐냐면 알차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해주 분들이 한 뭐 이동영이라던가 신채호 선생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와가지고 상해 그 프랑스 쪽에 이쪽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광수, 국내에서는 현순이라는 분. 이 현순이라는 분이 민족 대표 33인의 그 얘기를 듣고 온 분이에요. 민족 대표 33인이 돈도 좀 주면서 너가 이제 상해에 가가지고 그 다음 준비를 좀 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중심이 됩니다. 33인의 대표자들이 다 이제 위임했다고. 명확하게 그게 33인의 전체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의 뜻으로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현순이라는 분은 원래 그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조금 위임을 받은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건 이렇게 맨 처음에는 무슨 토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임시정부로 가야 되느냐, 뭐 네. 아니면 또 다른 형태를 띄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때 당시 여운형 선생님은 이제 당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는 정부 형태로 가자라고 논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부 형태로 하는 거는 민족의 대표 기관을 세우겠다는 거고, 당으로 하자는 거는 이제 독립운동의 그 지도 기관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예요. 우리 방 팀장님은 어때요? 만약 그 당시에 있었으면 당 형태로 가야죠. 저도 좀 아무래도 이유는요? 지금 이제 임시정부가 정부 기관으로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방점이 독립운동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시정부를 구심점이 돼서 모든 민족이 이제 독립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다수는 정부 형태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논쟁을 했는데 논쟁의 결과 다수가 정부 형태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3.1 혁명 직후에 다 정부를 형태를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정부 형태로 이제 귀착이 됐죠. 자, 그래서 토론 끝에 정부의 형태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사천리로 쫙 진행이 됐나요? 4월 10일 날 13개도 대표를 뽑아요, 일단. 그래서 그걸로 임시의정원을 구성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국회가 되는 거죠. 국회를 뽑고 4월 11일 날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임시헌법을 정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그 정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으로 결정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어요. 이때도 여운형 선생은 좀 조선 쪽으로 가자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국호가 결정되는 것에 관해서 김희곤님이 쓴 이제 글이 있거든요. 김희곤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 그냥 역사학자죠. 역사학자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요. 네네네. 오늘 우리 상당히 그 초반에 삐그덕거리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글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이렇게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일단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뭐 이런 여러 안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게 된 게 대한이 일본한테 빼앗긴 나라였잖아요. 대한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대한을 쓰고 그다음에 민국은 중국이 그때 이제 중화민국이었어가지고 중국처럼 이제 공화제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민국을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저 국무총리 이승만을 수반으로 해서 정부 구성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네. 정부 구성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과정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적으로 만든 안에는 대통령을 손병희로 하고 그다음 국무장관을 이승만, 네. 그다음 내무장관 안창후, 그다음 국무장관을 이동희 이런 식으로 하는 독자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갖고 이제 딱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4월 8일 날 네. 선포하기 한 이틀 전쯤에 3일 정도 쯤이군요. 예. 경성 독립본부라고 하는 데서 신한민국정부 아까 얘기했던 네. 신한민국정부라고 하는 정부안과 헌법을 들고 어떤 분이 상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체가 있거든요. 준비했던 사람들이 경성 독립본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전단 정부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구성안이 보니까 집정관이 이동희, 이게 최고 집정관이 이동희고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후 이런 식으로 독자안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정부안, 그 독자적으로 준비한 정부안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 정부의 그 최고 지휘자들을 다 없애요. 대통령 손병희를 독자 안에서 없애고 그다음에 경성 독립본부 안에서는 집정관 이동희를 없애요. 없애고 나면 공통적으로 뭐가 남냐면 이승만이 남는. 이승만이 이런 남아요. 빌어먹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남겨서 국무총리 아까 이승만이라고 했죠. 경성 독립본부안. 네. 그래서 국무총리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그 안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승만이 그 최고 지휘자가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승만은 참 운이 좋아요. 네, 운이 참 좋습니다. 정말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그 이승만의 개인의 어떤 그 인생사의 그 고비에서 정말 천운이 따라주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 추진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손병희라고 처음에는 내세웠지만 천도교가 그만큼 3.1혁명에서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제 손병희를 내세웠지만 네. 손병희는 감옥에 벌써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를 구성을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손병희가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네. 운이 좋다고 계속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예. 자,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뭐 국민도 영토도 없는 임시정부지만 식민지배를 받았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망명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먼저 당시 임시정부 선서문, 임시헌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 팀장님께서 네. 정말 비장한 목소리로 예? 네. 연극반 하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 네. 동락연극제인가 거기서 이렇게 연기상 같은 것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고등학생 너무 때? 네, 개인사가 너무 밝혀지는 걸. 아이 그런 거야. 수상 경력이니까. 예. 정말 이렇게 어떤 독립지사의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서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서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우리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3월 1일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함으로부터 남녀노소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일치 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고 극히 인내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상과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이제 세계의 동정이 호련히 우리 국민에 집중하였도다. 이때를 당하여 본 정부는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나니 본 정부는 전 국민과 더불어 기필코 죽을 힘을 다하여 임시 헌법과 국제 도덕이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 강복과 국기 확립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이에 선서하노라. 우리의 인도가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요, 우리의 정의가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지니 동포여 일어나
최후의 1인까지 싸울지어다. 진짜 이 마지막 부분 되게 멋있죠. 네. 예. 우리의 인도가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의 제국주의를 그냥 물리친다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죠. 그들의 야만성을 잘 교화해서 우리 같은 선량한 세계 시민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게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와 정말 훌륭하네요. 네. 와 정말 잘 살려줬습니다 우리 방 팀장님. 기미독립선언서에서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니네들을 굳이 어떻게 억압하거나 응징하거나 뭐 이렇게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네. 너희들이 분명히 이제 강도 일본이지만 네. 우리가 너희들과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길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감동적입니다 진짜로. 네. 자,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3.1 혁명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가 여기서도 이제 이게 증거가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임시정부 이제 임시헌장이 네. 1919년 4월 11일에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네. 이때 이 서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임시헌장 하나하나 이제 읽어볼 건데 네. 이때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1 대혁명에 이르러 전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취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절 제도의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는 3.1 대혁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던 1948년도에도 초안에는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이제 3.1 혁명으로 기록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 마지막 부분에서 조국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간의 반공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건 혁명이라는 말보다는 네. 운동이란 말이 옳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2018년 지금 네. 헌법에도 3.1 운동이라는 말이 이제 명시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 네. 임시헌장을 1조부터 10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인민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항시를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뒤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임시헌장 1조부터 10조인데 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거는 뭐 지금의 헌법과 똑같네요. 네. 대한민국은 그렇지만,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렇지만 네. 이게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특이한 지금도 사실은 특이한 거고요. 헌법에 사실은 민주공화제를 1조로 넣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공화국이다 이 정도만 그렇죠. 나오지 네. 앞에 민주를 붙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조에 이렇게 민주공화제라고 딱 그 정하고 시작하는 헌법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가 민국은 중화민국을 이제 조금 해서 우리도 이제 민국으로 가자 네. 얘기됐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당시 중국 헌법에도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없었고 1925년 이후에나 이제 중화민국 헌법에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9년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25년, 1925년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많이 찾아보셨네요. 네.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사용되기 시작한 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1920년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에서 나왔었다. 그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우리 걸 보고 간 거네요. 아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우리가 우리 헌법을 얘기할 때 흔히 바이마르 헌법에서 많이 네네. 재헌 헌법이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독일. 근데 이게 이제 1919년 8월 11일에 바이마르 헌법에서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1919년 지금 8월 전이죠. 그리고 8월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없고 공화국이다 정도까지는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선구적인 거라고 이제 선구적이고 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조선이라고 했던 나라, 대한제국의 나라가 그렇죠. 일본 군주대도 아니고 네. 전제 군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전제 군주국에서 우리가 이제 선언적으로 제1조에다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이제 과거하고 단절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 공화제도 또 귀족공화제라든지 민주공화제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공화제도 또 민주공화제다라고. 그렇죠. 네. 어찌됐건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그렇죠. 그게 제1조에 있다는 게.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그러니까요. 역사에. 아까 그 체코가 20년이라면서요. 네. 근데 우리는 1919년이니까. 근데 우리는 체코가 우리 체코보다도 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바이마르 헌법이 막 세계 제일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3조. 3조 내용 보시면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네. 만민평등 네. 사상을 이제 직접 3조에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시면 온갖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온갖 자유가. 네.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소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말할 수 있는 모든 자유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때 이 얘기를 또 꼭 해줘야 될 게 네. 자, 남녀 귀천 및 빈부 계급이 없고 평등하다 그랬고 네. 그래서 이런 인민은 모두 선거권이 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3조 5조를 보면 아, 그렇죠. 합치면 네. 자, 그러면은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나라들이 서구 세계에서도 언제 정도의 참정권이 얻어졌을 미국 것 같은 같습니까? 경우가 거의 참정권이 50년대 이후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네. 20년이에요. 자, 1920년.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은 잘못 짚었네요. 문제는 흑인의 참정권은 이제 6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우리 자결주의하면 누구? 레닌. 아니. 주입식. 아, 윌슨의. 네네. 네. 윌슨이 이때 1920년에 네.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대요. 역시나 우리가 그 사람을 지난번에 본질을 파악했잖아요. 그렇죠. 백인 남성들을 위한 자유와 평등.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1920년에 이제 헌법 19조를 수정을 해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윌슨은 그 헌법이 수정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서프러제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마장에 이 네. 여자가 뛰어들어서 배경이 영국인가요? 네네, 영국입니다. 이 사람이 죽습니다. 왜 뛰어든 거죠, 근데? 여성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아, 여성 운동가였군요, 그때. 네네네. 이랬던 것처럼 영국에서는 참정권을 여성들이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1928년에 참정권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919년에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9년이나 앞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흔히들 미국, 영국 뭐 이렇게 뭐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하는 나라에서조차도 뭐 그 이후에 프랑스는 어땠을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여성 참정권은 말이죠. 네. 네, 얘기해 주시죠. 1944년입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물론 우리보다 더 먼저 참정권을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줬던 나라가 뭐 뉴질랜드 정도 있어요. 뉴질랜드가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보다 아무튼 선진국이라고 했던 당시 그랬던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우리보다 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임시 헌장이 얼마나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자긍심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1919년에 나온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이미 여성 참정권까지 포함한 네. 전 인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공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를 한 거죠. 네. 네, 대단한 겁니다.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외국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에 대한 편견이 좀 되게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 모든 것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이 있을 정도로 뭐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 같은 경우가 되게 신기해요.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한. 이거는 3.1혁명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검토해봤듯이 네. 신체형, 생명형 이게 다 뭐죠? 태형. 네, 태형으로 대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백성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죠. 모멸감을 느꼈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1혁명에서 조선 사람들이 뭘 가장 싫어했는지를 이게 이 헌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형을 다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공창제 또 굉장히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이 공창제도 폐지하겠다는 걸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야만적인 뭐 인간의 어떤 존엄한 가치를 반하는 이런 제도가 갑자기 이제 일제가 이제 들어와 갖고 이제 막 시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네. 그리고 반드시 없애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선서문에서 봤듯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교화해야지.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딱 얘기를 한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생명형을 폐지했다는 건 이제 사형제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형형을 거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7조 보시면 네.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3.1혁명이 민족 자결주의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네.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에서 독립을 외교적으로 획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길 때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로 뺏긴 국권을 외교로 또 찾고 싶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그 중요한 방법으로 외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8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8조가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구황실을 우대할 수도 있겠다. 민심의 어떤 네. 수습 차원에서 그런 생각 들지만 이걸 굳이 임시 헌장에 한 조에 이렇게 딱 넣을 것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들어왔던 독립운동가들 중에 독립운동가 중에 모두가 다 민주공화제를 지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독립운동 세력들 중에서는 황실을 우대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황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되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던 거죠. 이른바 뭐 소위 왕당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8조에 딱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그 여러 정치 세력들이 모두 다 공화정을 지지한 건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왕정 복고 세력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1조가 가장 이제 충격적인 거잖아요. 네. 예, 군주제의 나라에서 그런 전제 군주제의 나라에서 어떻게 한 방에 원샷으로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17년에 나왔던 대동단결선언이 되게 특이해요. 대동단결선언. 네. 이때 대동단결선언의 내용을 보면 순종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동지들이 주권을 계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사실 곧
민권이 발생한 때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으니까 국민들, 싸우고 있는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뭐냐면 이 주권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받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선언 이후에 이제 생각들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사실 그 황제가 놓쳤던 주권을 인민,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독립 운동가 내지는 보통의 시민, 국민들이 이 주권을 찾겠다라는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고 그 결과로 이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를 1조에다가 딱 선언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 그 세계사적인 혁명의 흐름, 그렇죠. 이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이제는 대세가 황제가 아니라 공화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어떤 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네, 그래서 3월 5일 시위에는 붉은 혁명기가 출현했답니다. 러시아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 기가? 적기가. 네.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있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어떤 의미로 붉은 기를 들었는지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꼭 붉은 기라 그래서 이게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1592년 임진왜란 때 홍위 장군 곽재우 그 정신을 잇겠다 우리가. 그래서 붉은 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억측인가요? 근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붉은 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붉은 기를 들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일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봤기 때문에 그 붉은 기를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생각해서 붉은 기를 든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는 해요. 여기서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군주제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갈 때 왜 이렇게 쉬웠느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황실이 전혀 역할을 못했다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권을 빼앗길 때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군주제 하에 있는 군주거든요. 그렇죠. 군주가 그 도장은 안 찍었다고는 하지만 그 가장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권을 놓쳤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독립운동이 한 1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독립운동 기간 동안 그 황제의 주변 사람들 내지는 황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왕실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싸웠다면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맞습니다. 않았으니까. 이게 큽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제 1917년에 대동단결선언 그리고 그 당시 황실의 무능함 그리고 국권을 뺏긴 이후에도 계속됐던 황실의 그 무능함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세계사적인 혁명의 흐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아까 뭐 여러 정치 세력이 있다 그랬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좌우 합작 정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상해 임시정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가 이제 통합이 되거든요. 이 통합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 시작은 대한국민의회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정부가 두 개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먼저 그 정부를 연해주로 옮길 걸 주장을 해요. 그렇죠. 연해주로 옮길 걸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한국인이 많고 그다음에 중국과 가까우니까 독립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상해 쪽에서는 이제 연해주가 일본이 간섭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고 그다음에 상해가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기에는 훨씬 좋다. 그런 이유로 이제 상해 쪽을 지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막 생각 때문에 막 충돌이 되는데 일단 안창호는 3명의 그 지도자 안창호, 이동희, 이승만 이 실질적으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3명이 그 중심으로 해서 정계를 개편하자는 건데 이동희가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에 참여하면서 뭐냐면 독립운동 세력들을 좀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이제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래서 이승만은 하와이 쪽에 그 국민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돈줄을 국민을. 쥐고 있어요. 그렇죠. 돈줄도 쥐고 있었고 그 5천 명이나 되는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의 하와이 지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정부를 좀 뭔가 바꿔야 된다.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한성 정부라고 하는 게 떠오른 거예요. 예. 한성 정부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들어왔는데 이 한성 정부를 추진하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한성 정부 하나 딱 내밀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막 세력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무시를 했어요. 자연히 사라지는 정부처럼 됐는데 이게 대한국민의회랑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한성 정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안창호가 그래서 이 한성 정부 안을 바탕으로 해갖고는 그 양 정부를 다 해산시키고 상해에 있는 정부 해산, 그다음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를 해산시키고 한성 정부안대로 또 새롭게 정부를 구성해갖고 통합을 시키자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국내 근데 너무 네. 한성 정부 안으로 갑자기 가는 게 난 너무 둘 다 사실은 처음에는 무시가 된 거예요. 이게 한성 정부가 그 가질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3도. 13개도의 그 대표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다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사기였어. 인천에서 모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제대로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모인 사람 몇 명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대표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상해에 있는 임시의정원에서 판단하기를 아 이거는 무시해도 되겠다. 아까 신한민국 정부는 다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갖고 정부 개조를 했지만 이게 한성 정부가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딱 보니까 이거는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다 무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무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한성 정부가 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성 정부라는 그 폐기됐던 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양 정부를 해산하고 이걸로 구성을 해갖고 통합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성 정부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안창호가 이강이라고 하는 측근을 보내요. 연해주에. 그래가지고 연해주에서 이동희를 만나요. 이강이 완전 초측근이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창호가 이동희만큼은 꼭 데려와라. 예, 이동희는 예전에 신민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안창호가. 그러니까 이동희가 연해주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대한국민의회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통합을 위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상해 임시정부랑 합쳐야 되니까 우리 빨리 이거를 해산시키고 상해로 가자. 라고 이제 막 그 선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와 해가지고 해산이 돼버렸어요. 해산을 결정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상해로 들어와서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하고 통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동희 선생과 결합했기 때문에 이게 좌우 합작 정부가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 이동희 선생이 한인국 최초의 공산당 조직인 한인사회당의 당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실상 최초의 공산주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희가 들어옴으로써 좌우합작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한국민의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러시아에서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희 플러스 그 대한국민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좌파들이었기 때문에 좌우합작 정부가 구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다음에 방 팀장님,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대한민국 임시 헌법에서 우리가 조금 포인트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1장 2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요거를 좀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지금의 상식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그렇죠. 공화정인데 당연히.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도 나와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상권 분립이 나와요. 그래서 상권 분립. 네네. 의정원, 공무원, 법원 세 개의 권한으로 이제 상권을 분리하는데 사정상 법원은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법원은 나중에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임시헌법의 1장 7조도 구황실을 우대한다 이게 있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3장이 이제 임시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제를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세세한 규정 뭐 이런 것들도 잘 마련이 됐습니까? 이게 사실 한 줄로 끝났어요.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이럴 끝이에요.
밑에 뭐 세부적인 게 없고. 네네네. 뭐 임기는 몇 년이고. 네, 네. 어떻게 뭐 뽑는다 탄핵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네. 뭐 만약에 거리 시에는 네. 뭐 누가 대신한다. 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 그 다음에 입헌공화국의 제도를 가져왔지만 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이런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걸 빼놨던 건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크게 이승만한테 다 맞습니다. 문제가 당하게 되면. 되죠. 네네. 결국 이것도 이렇게 조금 약간 엉성함이 있었던 것도 이승만에게는 기회로 다가가게 되는 거군요. 네. 아 진짜 운이 좋네요 정말. 네. 네. 그 역사가 네. 그게 완벽하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죠. 저는 네. 아무튼 이 그 좌우합작하면서 네. 저는 안창호 선생님이 내린 어떤 판단에 네. 약간 조금 어떤- 아쉬움이 좀 어떤 있어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집정관 총재, 국무총리 총재 두 총재를 중심으로 한 과도 체제를 이제 총재를 떼고 대통령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로 이제 한단 말이죠. 사실은 양쪽의 의견이 이제 서로 엇갈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성 정부의 어떤 형태로 하면서 대통령 중심 단일 지도 체제로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정말 이승만한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게 이건 좀 미스지 않았나. 안창호 선생도 뭐 그렇게 앞까지 막 생각하고 아니 힘들었겠죠. 이승만 진짜 싫어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이승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아, 그렇긴 예. 한데 좀 근데 아쉬운 마음이. 이때 당시에 이승만이 한성 정부의 자기가 수반이라는 걸 알고는 대통령을 자임을 하고 댕겨요. 막 명함 찍어서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자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 상해 가갖고 임시정부는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여야 네. 되는데 자기가 한성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정부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막 선전이 되잖아요, 외국에. 그러니까 요거를 자임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자임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취소할 방법이 없으니 인정해야 하는 난 이게 방법으로 너무 가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승만이 대통령이라는 직에 워낙 목숨을 걸고 연연하고 커다란 대의보다는 자신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 사욕에 매몰이 되고 계속 그걸 주장을 하니까 안창호 선생은 어찌됐건 현실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이고 저 인간이 빠지면 이 좋은 판 자체가 깨질 걸 염려한 나머지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뇌. 아니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놈을 후드로 패서라도. 그러면 전체 판이 다 깨져서 어떤 독립운동의 이 진짜 하늘이 내려준 기회일 수도 있는 이 판 자체가 깨질 걸 염려하셔서 진짜 고뇌하셨던 그 도산성 선생님의 그 마음이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신다면 당장 도산공원에 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남에 도산공원에 가서 생각해보시면 그 당시 안창호 선생의 그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네, 도산사거리 가서 술이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보면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이 얼마나 좀 권력에 집착했는지. 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또 그쵸? 살펴볼 거니까요. 예. 아, 갑자기 또 흥분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방 팀장님? 네, 뭐 아무튼 세계의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은 좀 더 들여다본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 많이 들었던 3.1운동, 임시정부 뭐 이렇게 많이 엮어서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 역전다방에서 3.1혁명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갔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